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김사몽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철학과 사상, 독립정신, 애국혼, 그리고 일대기, 또 우리에게 남긴 교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채호 선생 하면은 모르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정확히 아는 분도 흔치 않은 게 우리 실정이죠. 정몽주의 단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단심가 아시죠? 그 단심가에서 일편단심이라는 단자를 뽑아서 단재라는 호를 지을 만큼 신채호 선생은 평생을 조국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단심을 보여주었던 애국 선각자지요. 저는 단재 선생의 평전을 쓰고 전집을 만들면서 몇 가지로 단재 선생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국랑기의 지도자, 시대 정신의 구현자, 지식인의 사표, 계몽사상가, 신민의 지도자로서 우리 역사에, 우리 근대사에서 민주공화제를 가장 먼저 사용했던 신민회의 핵심 멤버, 그리고 국랑기에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주필을 역임한 항일 저항 언론인, 을지문덕, 이순신 장군, 이런 인물 전기를 쓴 평전 작가, 꿈하늘 등 소설을 쓰신 소설가, 금강산 등 시조를 쓴 시조 시인,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다물단선언, 이런 일제강점기에 가장 강력한 선언문을 쓰신 격렬한 농객, 천고, 하늘천자 북고자, 천고라는 잡지를 낸 잡지 발행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을 역임하신 독립운동가, 국맥을, 국가의 혼, 국맥을 난가 사상에 연원한다는 사상가, 대종교 등 민족 종교에 참여한 종교인물, 종교 지도자, 이론과 행동을 겸비한 아나키스트,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등 민족사의 불멸의 사설을 쓰신 민족사학자, 박달학원 등 학원을 통해서, 학원을 일으켜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던 민족교육가, 대한독립청년단, 신대한동맹단, 이런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었던 의열투쟁 책임자, 세계 어느 나라 혁명사에 내놓아도 행동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손색이 없는 지식인 혁명가, 거기다가 문, 사, 철 모두를 갖춘 학자, 이런 분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잘 모르셨던 분들은 단순히 신채호 선생 하면은 언론인, 사학자, 그리고는 나중에 아나키스트,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방금 열거한 이런 부분 외에도 신채호 선생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57세까지 사셨는데 8년 동안을 일제 감옥에서 살다가 옥살을 당하셨으니까 실제로는 세상에서 60년을 살지 못하셨는데 대부분을 망명생활로 그렇게 보내신 분이죠. 다른 지식인 학자들, 언론인들이 500년 동안에 해도 다 못다 할 일을 선생은 짧은 기간에 그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신채호 선생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났고 청소년기, 중년기는 어땠는가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재 선생은 1880년 11월 7일 충남 대덕군 익동 도림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37년 전에 태어나셨지요. 밀양박씨 신광식 선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농촌의 선비로서 32살 때에 큰아들 재호를 낳고 8년 만에 둘째 아들 신채호를 낳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한 농사꾼의 딸이었지요. 그 고향의 주변에서는 여러 분의 애국지사들이 함께 같은 무렵에 태어났어요.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신규식 선생, 민족 대표 33인의 한 분인 신석구 선생, 독립운동 단체인 서로군정서에서 활동한 신배구 선생, 이런 분들이 신채호 선생의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신채호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가계가 크게 기울었어요. 아버지 때는 더욱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신채호가 태어나서 자랄 때는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쑥을 뜯어서 말려가지고 쑥죽으로 연명을 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채호가 키가 왜소하고 잦은 병환에 시달리고 했던 게 어렸을 때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채호의 집안은 그 정언이라고 해서 조선 말기 그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는 역할, 이런 정언 역할을 하다가 귀양을 가서 할아버지 때부터 고향에서 정착하게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두뇌가 우수하고 또 영민한 재질을 가진 데다가 노력이 더해서 주변에서 마을 천재라는 소문을 들을 정도로 우수했다고 합니다. 워낙 집안이 가난해서 마을 그 서당에는 다닐 수가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작은 방에다가 서당을 차리고 손자 두 사람하고 이웃 소년들을 불러서 가르쳤지요. 아마 그 신채호 선생은 할아버지의 훈도가 어렸을 때부터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할아버지가 가게도 맡고 손자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겨운 생활을 했는데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고 그런 속에서도 앞서 잠깐 소개드린 신규식, 신배구와 함께 3대 천재로 청원군 지역, 지금 청원 대전으로 합쳐졌지요. 그 지역에서는 천재 소년들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10살 때에 그 행시를 짓고 13살 때 사서삼경을 독파할 정도로 두뇌가 우수했죠. 16살 때 같은 마을에 사는 풍양조씨 처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때는 좋은 풍습이 있어서 대부분 다 그랬죠. 신채호 선생이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것은 18살 때 목천에 있는 그 집안의 어른인 신기선 재상, 지금 같으면 국무위원이죠, 장관. 신기선이 집에 드나들면서 거기에 있는 동서양의 각종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들, 학자, 선비들이 대부분 유학에 침몰해 있을 때 서양의 학문, 중국의 주자학뿐만 아니라 성리학, 그리고 우리 조선의, 우리 한국의 역사, 이런 것을 폭넓게 공부하면서 지식을, 식견을 넓혀갔지요. 그때 신기선의 집에는 책이 수천 권이나 있었고, 그리고 신기선이 정부의 조정의 큰 대신이었기 때문에 신기선이 추천으로 19살 때 성균관에 입학을 합니다. 지금은 성균관이 대학이 되어 있지만 성균관은 고려 말 때부터 조선 500년 동안에 관료를 양성하는 관료 양성기관입니다. 고위 관리를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지요. 19살 때 신채호 선생은 그 집안 어른인 신기선 대신에 추천으로 성균관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1905년 2월 달에 박사가 됩니다. 지금으로 하는 그 박사 학위가 아니라 당시 조선시대에는 성균관 박사라고 그러면은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성균관에 입학하기도 쉽지가 않지만 성균관에서 박사가 된다는 것은 거의 고위관료, 입신 출세가 보장된 그런 자리였는데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진 해지요. 우리나라 국권이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실제로 국맥은 이어졌지만 일제가 우리 조선을, 우리 대한제국을 통제했던 치욕적인 그런 해지요. 그때가 그 1905년 11월인데 바로 그해 2월에 성균관 박사라는 직위를 버리고 항일운동 대열에 참여합니다. 쉽지가 않는 일이죠. 그 무렵에 시종 무관장이었던 민용환 선생이 을사늑약을 반대해서 자결을 하고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현 선생이 시일야 방성되고 목노와 인하를 통곡하노라라는 유명한 글을 써서 구속이 되고, 그리고 바로 그 무렵에 단제는, 신채호는 단제라는 호를 앞서 말씀드렸죠. 일편단심의 단제라는 호를 쓰면서 마음을 굳힙니다.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민족을 위해서 단심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는 황성신문에 들어가서 그때 그 장지현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 때문에 구속이 되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장지현이 미처 다 못 쓴 글을 신채호 선생이 이어받습니다. 그러나 황성신문이 총독부에 의해서 강제로 폐간될 무렵에 대한매일신보, 양기탁 선생, 영국인 베델 선생이 만들었던 대한매일신보,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국내 인사로서 사장을 세우면은 일총독부 탄압 때문에 자유롭게 글을 쓰기가 어렵다 싶어가지고 영국인인 베델을 초청해서 신문사를 만든 겁니다. 그때 당시 영국과 일본은 동맹국이었어요. 영일동맹, 1차 동맹, 2차 동맹을 맺어서 같은 한 패였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걸 알고 대한매일신보를 만들면서 주필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은 대한매일신보 주필이 돼서 일제가 침략하고자 하는 국권 침탈을 항일 논조로 끝까지 반대를 하고, 그리고 1907년에는 신민회,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 대표적인 지식인 양기탁 선생, 이회영 선생,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이 신민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군주국가가 아닌 이제는 민주공화제로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민주공화제라는 정치체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단체가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에 참여를 하면서 신민회가 국민을 계몽하고 국권 회복을 위해서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는 신문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만든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였고, 신민회의 결의에 따라서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단제 선생이 들어가서 일제와 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신채호 선생의 글이 얼마나 매서웠던지 조선을 한 입에 들어삼키고 조선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된 이등방문, 일본 말로는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나 총독부 관리들의 100마디 말보다 대한매일신보의 한 편의 글, 신채호의 한 편의 논설이 더 조선 백성들을 움직인다. 그렇게 토로할 정도로 단제 선생은 항일 구국 논설을 줄기차게 썼지요. 그러면서 일본의 3대 충노, 자신을 성균관에 입학시켜줬던 집안 어른인 신기선을 향해서 조선을 망친 3대 충노, 일본에 충실하는 노예, 쉽지가 않죠. 자신의 뒤를 그렇게 봐줬고, 어찌 보면은 사적으로 보면은 집안 어른이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출세를 만들어주신 그런 사람인데, 민족의 대의를 저버리고 가문의 명예를 저버리고 일제에 충성을 하는 신기선을 향해서 일본의 3대 충노라고 할 정도로 신채호 선생은 그만큼 공과 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쓴 논문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금일 대한제국의 목적지, 가정교육의 전도, 정신적 국가,
영웅과 세계, 한일 합병론자에게 고함, 이런 글을 쓰고 친구에게 절교하는 편지,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일제 앞잡이가 된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너희들하고는 다시는 친구로 벗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그런 절교 선언, 이런 것을 신문에다가 기명으로 실명으로 썼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신채호 선생의 언론인으로서의 결기, 공명, 정대,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단재 선생은 대한매일신보 주필로서 이런 사론, 시론 이런 것만 쓴 것이 아니라 독사신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요. 영웅전기 중에서는 이순신 장군, 최영 장군 전기, 그리고 신가정이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여성의 권익, 단순히 독립운동가이고 애국자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싶어가지고 신가정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이런 잡지에다가 여성의 권리, 권익, 세계 여성의 조류 흐름, 이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100년도 더 지난 시절에 신채호 선생 같은 성각자들은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평가를 높이 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태리 건국 상걸전, 이태리가 망한 나라에서 어떻게 다시 독립을 하게 됐는가, 이런 영웅전, 이런 것을 편찬해서 우리 동포들한테, 청년들한테 읽히고 그랬습니다. 그 무렵에 고종 황제가 국권 회복을 위해서 이상설, 이준, 이위종 세 분을 헤이그 특사로 보내서 을사늑약이 강제로 강압에 의해서 매겨졌다는 것을 호소하도록 하고 일제의 죄상을 폭로하도록 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세 분이 헤이그까지 갔는데 일본의 반대로, 그리고 국제 열강들이 비협조로 결국은 성공을 할 수 없었고, 이준 열사는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이상설 선생하고 이위종 선생은 골석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은 국내에 못 들어오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지요.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국내에서는 국채보상운동, 1907년부터 시작된 국채보상운동, 일제가 그때 대한제국,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차관을 빌려줍니다. 우리 속담에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죠. 남한테 돈을 꾸거나 빚을 져놓으면 큰 소리 못 치고 권리 차압당하고 그러듯이 일제가 대한제국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돈을, 굉장히 많은 돈을 꿔줬어요. 차관을 빌려준 겁니다. 이걸 대한매일신보에서 이제 성각자들과 더불어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나라는 점차 더 어려워져 갔죠.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처단을 하고,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해서 1910년 8월 29일 날 일제는 완전히 우리나라를 강탈을 했습니다. 우리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민족이 외세에게 국권을 빼앗긴 망국을 겪기 시작한 게 그때죠. 1910년 8월 29일 국치일이라고 합니다. 신채호 선생은 이걸 내다보면서 더 이상 국내에서는 독립운동, 항일운동이 어렵다 싶어가지고 이해 4월 달에 안창호, 이갑, 이종호 이런 분들하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신민회 사람들, 회원들하고 결의를 해서 해외에다 무장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자. 그런 결의를 하고 배편으로 강화도를 통해서 독립운동가들과 중국 청도에서 만나기로 하고, 배를 타고 강화도까지 가다가 뱃멀미 때문에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서 다시는 배를 못 타고 다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청도로,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해외로 망명을 할 때 단재 선생이 지고 갔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다른 일로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가는 게 정상인데, 신채호 선생은 그런 거 다 놔두고 동사강목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책을 가져간 겁니다. 동사강목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편년체 사서입니다. 그 이전에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든가 대부분의 책들이 중국사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역사를 기술했는데 안정복 선생이 쓴 동사강목부터는 우리 민족을 주체로 해서 쓴 역사책이에요. 그걸 단재 선생은 망명을 가면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해외 망명을 떠나면서 그 필사본을 짊어지고 해외 망명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의 민족사관, 민족사학자 이런 위대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청도 회담을 마치고 블라디보스톡은 지금 옛날에 해삼위라고 불렀지요. 한자로는 해삼이 많다고 그래서 해삼이었는데 그 러시아 땅이죠. 지금은 거기 가서 해조신문,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은 국내에 있을 때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신가정 이런 잡지 신문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해조신문을 만들면서 신채호 선생을 주필로 영입을 했어요. 거기서도 항일, 구국, 시론, 논설 이런 것을 많이 썼지요. 근데 워낙 추운 계절이고 혼자서 견디지 못하고 병약해진 신채호 선생은 상하이에 있는 함께 자랐던 그런 신규식 선생 이런 분들의 초청으로 상해를 떠나서 상하이로 옮깁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상하이로 가는 길이라는 게 험난하지요. 그래서 중간에 만주 봉천성 회인현에 머물면서 한 6개월 동안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를 찾아다닙니다. 바로 만주 지금 동북 삼성 이런 데는 옛날 우리 고대 영토지요. 북부여, 고구려, 발해가 망한 후에 우리 고대 영토는 잃어버렸습니다마는 신채호 선생은 그 기간에 이 지역에 우리 고대 사적지를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회인현 이런 데서는 우리 동포들이 모인 학교를 세워서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국내 망국된 그런 과정 일제의 그런 그 패권 이런 것을 폭로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종교 윤세복 선생이 세운 동창학교에서 청년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조선사를 집필하고 우리 교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100번 읽은 것보다 우리 조상들의 만주지대 지역 고대 유적을 한 번이라도 둘러보는 것이 역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블라디보스톡을 떠난 지 1년 만에 베이징, 북경이죠. 베이징에 도착해서 조선 상고사를 쓰고 매일 오전 8시면은 베이징 대학, 북경대학이지요. 도서관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서관 책임자들이 자기네들이 출근하기도 전부터 도서관에 들어와서 기다렸다가 하루 종일 점심도 안 먹고 중국에 있는 각종 자료를 뺏기거나 그렇습니다. 단재 선생을 그 일시집행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책을 보면 한 번 보면은 10횡을 알아버린다. 그래서 베이징 대학에는 그 중국의 그런 고대 사료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하고 연관된 중국의 사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고대 사료를 다 뒤지고 거기서 뺏기고 암기하고 그래가지고 쓴 책이 조선 상고사 우리 고대사 중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책이죠. 그리고 그런 틈틈이 신한청년회를 조직해서 박은식 선생, 문일평 선생 이런 분들하고 신한청년회하고 박달학원을 만들어서 유학 오는 청년들 국내에서 못 살고 밀려오는 그런 유랑민 이런 분들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베이징 근처에 보탐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채호 선생은 자신이 승려가 되자고 해서가 아니라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망명의 처신으로 기탁지로서 보탐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또 조선사라는 불멸의 우리 고대사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32살 1918년 그 무렵입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김희 독립선언
우리가 3.1 운동이라고 그럽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표기입니다. 기미 독립 혁명, 3.1 혁명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일본은 그때 당시 우리의 3.1 혁명을 폭동, 난동, 소우 이렇게 왜곡 표현을 했고 우리 국내에서는 신문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말을 조선총독부 기관지밖에 없어서 그대로 따라서 했지요. 첫 번째는 일제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자는 범국민적인 운동이었고 당시 1,800만 국민 중에서 220만 명, 10분의 1 이상이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만세운동에 앞장섰고 1919년 김인현 3.1 혁명 소식을 듣고 중국과 러시아에 있었던 우리 애국지사들이 속속 상하이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이 구성이 되죠. 지금 같으면 국회입니다. 임시국회죠. 신채호 선생은 충청도 출신으로 임시의정원의 의원이 당선이 돼서 헌법을 만들고 정부 체제를 만들고 그러다가 국무총리, 나중에는 대통령이라는 직제를 바꿨습니다만 그때는 헌법에는 국무총리였어요. 국무총리를 이승만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되니까 신채호 선생은 단호히 이것을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3.1 혁명이 있기 직전인 1919년 1월 달에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일본 대신에 미국에게 위임 통치를 시키자.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뺏어서 미국이 통치하도록 하자. 이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신채호 선생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데 이승만은 아직 독립도 못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다. 제2 이완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분노를 하면서 임시정부를 떠나서 신대한이라는 신문을 만듭니다. 거의 혼자서. 그때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독립신문이라는 기관지를 내고 있었는데 이에 대항을 해서 신대한이라는 신문을 만들어서 독립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일제가 얼마나 탄압을 심했던지 몇 호 못 내고 돈도 없고 그래서 상하이를 떠나서 북경으로 옮겨갑니다. 북경에서는 대동청년단, 신대한 동맹단 이런 비밀 결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단장이나 부단장 이런 역할을 하면서 항일 독립투쟁을 베이징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승만 박사의 외교론을 중심으로 해서 비현실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고 상당히 비판을 했어요. 그때 1921년, 22년 이 무렵에는 만주에서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무장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는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기 때문에 신채호 선생은 대단히 비판을 하고 상하이 임시정부를 떠납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머물면서 비밀 결사로 보합단, 다물단 이런 걸 만들지요. 다물단은 고구려가 망한 후에 고구려 유민들이 비밀단체, 비밀 독립단체로 만들었던 것이 다물단인데 단재 선생은 다물단을 만들어서 친일파들을 비판을 하고 매국노들을 척결을 하고 독립운동을 실시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보합단과 다물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영경대학, 나중에 북경대학이 되었습니다만 영경대학에 재학 중인 애국여성 박자애와 재혼을 합니다. 앞서 어렸을 때 국내에서 결혼을 했던 부인하고는 망명을 할 때 서울에 있었던 집을 팔아서 위자료를 드리고 그동안에 혼자 지내다가 북경에서 그 박자애 여사를 만나가지고 재혼을 합니다. 이 박자애 여사는 국내에 있을 때 3.1 혁명에 참여했다가 쫓겨서 감옥살이를 잠시 하고 석방된 후에 중국으로 망명해서 영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아주 깨어있는 그런 우수한 여성이었어요.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이회영 선생의 부인이 신민회를 함께 했던 그 우당 이회영 선생하고 신채호 선생은 같은 전부 신민회 출신들인데 그 이회영 선생의 부인이 신채호 선생의 그런 안타까운 생활, 돌보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아픈 몸을 무릅쓰면서
우리 역사를 짓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박자애라는 젊은 처녀의 그런 그 애국혼을 지켜보면서 두 사람을 결합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결합을 시켰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동거할 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하고 부인을 국내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그 박자의 여사가 지금 서울 종로에 있는 그 산파, 지금은 그런 직업이 없습니다만은 어린아이를 낳을 때 그 뒷바라지를 해준, 지금 같으면은 간호사, 산부인과 간호사, 의사 그런 역할이죠. 그런 그 산파 일을 하면서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웠는데 총독부의 방해로 그마저도 손님이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거의 굶다시피, 그러면서도 중국에 있는 남편과 국내에 있는 독립지사들의 그런 비밀 루트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애국자였습니다. 부인과 아들을 국내로 들여보낸 신채호 선생은 중국 베이징 근처에 있는 관음사에 들어가서 또 팔자에 없는 승려 생활을 하죠. 그 무렵에 역사 연구에 더 박차를 가해가지고 조선상고사와 조선상고문화사, 조선사 연구초, 이런 우리 역사의 고대사의 불멸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사의 정사를 남김없이 썼습니다. 만약에 신채호 선생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조선상고사라든가 상고문화사라든가 조선사 연구초, 우리 고대사, 우리 조선사 역사의 원맥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사서는 우리 역사의 사료로서 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럴 무렵에 1923년 1월 달 약산 김원봉 선생이 어떻게 알고 관음사를 찾아왔어요. 김원봉 선생 하면은 의열단을 만들어서 일제의 간을 놀라게 했던 종로경찰서를 폭파시키고 밀양경찰서를 폭파시키고, 의열단 하면은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무시무시한 단장 김원봉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신들의 의열투쟁을 마치 테러로 생각을 한다. 물론 일본의 왜곡 보도지요. 마치 테러인 양 왜곡 보도를 하고 역선전을 하고 그래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언문을 한 편 써주십시오. 그때 당시 중국에는 국내에서 망명한 제재다사들, 학자들, 역사학자들, 지식인 많은 분들이 망명해 있었는데 김원봉 선생은 단재 선생을 찾아가서 의열단 선언문, 나중에 신채호 선생은 조선혁명선언문이라고 썼지요. 조선혁명선언을 씁니다. 단재 선생은 김원봉을 따라서 북경에서 상하이로 건너가서 상하이 변두리 여관집에서 한 달 동안에 우리 역사상 우리 식민지 강점기에 가장 강력한 의열단 선언을 신채호 선생이 씁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총독부 건물이나 일제 친일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매국노들 집에 폭탄을 던지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의열단 선언문을 함께 던져서 자신들이 행동이다, 이것은 우리가 한 거다, 죄 없는 동포들을 학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의열단 선언문을 함께 의열투쟁의 그 현장에다가 배포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총독부, 군경, 검, 헌병 이런 자들이 의열단을 얼마나 두렵게 생각했는지 충청도 어디 지역에서는 어느 잡범이 술을 잔뜩 먹고 일본 경찰서에 붙들려 왔는데 조사를 받다가 이 술김에 나 의열단원이다 하고 외치니까 수사를 하던 일본 경찰들이 다 도망갔다. 그럴 정도로 의열단이 일제로서는 두려웠던 존재지요. 이것은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 총독부의 비밀 경찰 문건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 문건을 써서 신채호 선생이 우리 독립운동에 기여를 합니다. 이런 기회에 의열단 선언문 서두만 제가 한번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토를 없이하여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는 생존에 대한 필요 조건을 모두 박탈당했다. 경제의 생명인 산림, 천택, 철도, 광산, 어장,
내지 소공업 원료까지 다 빼앗아 일체의 생산 기능을 칼로 베이며 도끼로 끊고 기타 각종 잡세가 축일 증가하여 혈맥은 있는 대로 다 빨아가고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선언문은 우리 교과서 같은 데 실려서 우리 청년들에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민족 정기, 민족의 정신, 민족 혼 이런 것을 살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일제에 대한 폭력투쟁의 정당성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역사적인 문건일 뿐만 아니라 민족 독립운동의 새로운 단계와 독립항쟁 정신을 가장 힘차고도 확고하게 천명한 격렬한 어조로 구성된 것이 의열단 선언이다. 이런 문건을 신채호 선생이 썼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중국에서 활동이 격렬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친일파들이 겁을 내지요. 그리고 이런 문건이 몰래 국내에 들어와서 비밀리에 읽히고 그러니까 최남선을 통해서, 최남선이 그때 이제 처음에는 우리 기미독립선언서를 쓰고 참 훌륭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 변절을 해서 친일파가 됐어. 그때 당시 그 시대일보라는 신문을 총독부가 만들어가지고 거의 주필을 하고 있을 때인데 신채호 선생하고는 국내에 있을 때 사이가 괜찮았던 관계지요. 그래서 최남선을 북경으로 보내서 이제 제발 고생 그만하시고 고국에 있는 처자식 생각해서 국내로 돌아서 그 시대일보의 주필로 좀 일을 해달라, 변절하라는 요구지요. 그걸 일편단심에 단자를 쓴 신채호 선생이 받아들였겠습니까? 단호히 거부를 했고 그 후로는 육당하고는 의절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앞서 잠깐 설명드렸죠. 그 부인이 산파를 하지만 총독부 방해로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그런데 그때 국내 한 신문에 그 국내에 있는 친구들이 주선을 해가지고 조선사 연구초, 조선 고래의 문자와 시가의 변천 이런 것을 국내 한 신문에다가 연재를 시켰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신문이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한다. 신문사 제호 위에다가 일본 연호를 쓴다. 이런 것을 알고는 단호히 그 연재를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처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하찮은 원고료 그런 몇 푼 때문에 처자의 생명줄이 달려있는 그런 건데도 단재 선생은 국가 원칙에, 민족의 원칙에 저바리는 신문이다 해가지고 연재를 거부해 버렸던 그런 결기. 그리고 북경 망명 시절에는 중국에 있는 신문에서 워낙 글이 좋으니까 연재를 했는데 약소민족이라고 망국노가 쓴 글이라고 해가지고 허가도 없이 허락도 없이 의자를 뺐다 싶어가지고 다시는 그 신문에다 연재를 거부해 버린 겁니다. 나중에 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그 신채호 선생 글 때문에 그 신문이 한 5,000부가 더 팔리고 했을 시절인데도 조선 지식인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 싶어가지고 단호히 거부를 해버리는 신채호 선생의 그런 결기, 자신의 정체성, 민족의 독립, 자유 이런 것을 끝까지 지켰다. 이런 데 높이 평가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아나키스트로 변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나키즘이라 그러면은 무강권, 무지배, 무독점, 자치 이런 뜻인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이제 왜곡해서 무정부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로 변신을 해서 북경에서 아나키스트 대회를 열기를 이제 중국에 있는 아나키스트, 국내에 있는 아나키스트, 인도, 베트남, 대만 이런 아나키스트 대회를 하고 그리고 의열단 투쟁을 지켜보면서 이런 영웅보다는 민중들이, 국민들이, 민초들이, 백성들이 나서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영웅 숭배론에서 민중 숭배론, 민중 참여론, 민중 역할론 그리고 이제 그 아나키즘 자주동맹을 만들어서 국제동맹 체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워낙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또 소화불량에다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해서 그 눈에 안질이 걸렸습니다. 지식인 공부하는 사람한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눈은 참 제일 소중한 기관인데
그래서 국내에 있는 부인하고 아들을 마지막으로 내가 장님이 되기 전에 한 번만 더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부인하고 아들을 북경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한 달쯤 이제 다시 재회를 한 거죠, 가족이.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부인하고 아들은 국내로 들어보냅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1928년 신채호 선생은 아나키스트 동방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동방이라는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책임자를 다 만들었지요. 북경 책임자, 상해 책임자, 국내 책임자, 대만 책임자. 그래서 단체는 그 대만 책임을 맡아서 대만으로 갔다가 거기서 일본 해상경찰에 붙잡힙니다. 누가 밀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에서 그 배로 대련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본 재판에서 10년 징역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투옥된 지 8년이 지난 1936년 2월 18일 뇌일혈로 거기서 돌아가셔요. 그 사이에 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한 기록에 보면은 그 직전까지도 건강한 모습이었다, 멀쩡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2월 18일 날 뇌일혈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신채호 선생의 이제 만기 출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석방이 되면은 또 다시 어떤 글을 쓸지 모르고 더 강하게 베일 사상을 하는 그런 글을 쓸 줄 몰라서 위험하지요. 그래서 어떤 약물을 넣어서 죽였거나, 이건 제 추측입니다마는 3.1 기미 독립선언서를 주도했던 손병희 선생 같은 분도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다가 그렇게 그 몸이 괜찮았는데 느닷없이 위독했죠. 그래서 끝까지 일본이 병원으로 이송 안 해주고 막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석방을 했는데 그분도 독살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듯이 그런 유행에 의해서 뇌일혈이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셨는데, 청일전쟁 때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겨가지고 그걸 뺏어서 거기다가 감옥을 짓기 시작을 해서 우리 독립운동가 안중근, 이회영, 신채호 이런 분들을 옥사시킨 바로 한 맺힌 장소가 여순 감옥이죠. 지금도 감옥에서 8년 동안 지냈던 그 감옥을 보존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57세, 짧은 생애죠. 그중에서 8년을 감옥살이를 했고 26년 동안 해외 망명을 하다가 결국은 그쪽에서 돌아가셔가지고 화장을 해서 유족들이 유해를 국내로 봉환을 했는데 총독부가 매장 허가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은 1910년에 4월 달에 해외로 망명을 했고,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 병탄을 해서 1912년 병탄한 지 2년 후에 조선 민사령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호적 대장이죠, 지금 같으면. 1912년 이전에 해외로 망명했거나 해외에서 산 분들은 호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돌아가셔서 유해가 국내로 반환이 됐는데 매장 허가를 안 해주니까 만해 한용운 선생이 비문을 썼어요. 그때 당시 신채호 선생 비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는 뜻은 있지만 총독부가 두려워서 못 쓸 때죠. 만해 선생이 썼는데 비석도 못 세우게 하고, 그러다가 그 신씨 집안의 면장이 공공연하게 총독부의 허가를 안 받고 매장을 했어요. 그랬다가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면장은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은 살았을 때도 일제로부터의 그런 탄압과 핍박을 받았지만 돌아가신 홀령까지도 유해까지도 국내에서 안전하게 묻힐 수가 없었던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단재 선생의 역사관은 그 아와 비야,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아는 조선, 대한, 비아는 일본 제국주의, 조국과 우리를 침략한 비아, 일제와의 투쟁 과정이 역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채호 선생을 흔히 앞서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족주의 사관의 핵심은 아와 비아의 투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죠.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생하여 공간부터 확대되는 심적 활동의 생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글이 되어온 상대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민족의 글이 되어온 생태의 기록이니라. 문장이 좀 옛날 툽니다마는 한마디로 하면은 아와 비야, 우리 민족과 우리 비민족, 외세, 이것이 투쟁하는 것이, 그것도 침략하는 외세와 투쟁하는 것이 역사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1925년 1월 달에 국내의 신문에다가 쓴 난객의 신년 만필이라는 사론인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석가가 들어오면은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고, 공자가 들어오면은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조선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의를 위하여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의는 없다. 불교가 들어오면은 조선의 불교가 돼야 되고, 유교가 들어오면은 조선의 유교가 돼야 되는데 불교의 조선, 유교의 조선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개탄했던 신채호 선생의 그런 글이고요. 또 하나는 100년 전에 신채호 선생이 봤을 때 조선 1000년 내의 제1대 사건, 그러니까 고려 500년, 조선 500년, 대한제국 망할 때까지 한 50년, 그걸 1000년이라고 치고, 고려 조선 1000년 역사에서 묘청, 정지상 등의 칭제 건원, 자주 연호 사용, 금나라 정벌, 서경 천도를 내걸고 추진했던 개혁의 좌절을 조선 1000년 내의 제1대 사건이다. 그러니까 고려가 건국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하고 조선이 망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제 식민지 치하가 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묘청, 정지상 교과서에서 배운 분들이 있죠. 그때 우리가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개혁을 하고 중국 연호를 버리고 이런 것을 주장했던 묘청, 정지상이 그 세력이 김부식 세력, 수구 세력에게 패망당한 것을 제1대 사건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낭불양가대 유가의 전이며 유교의 전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전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전이며 진치사상 대 보수사상의 전이다. 묘청과 김부식의 싸움을 그렇게 본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신채호 선생의 민족사관, 자주성, 개혁주의 이런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는 이걸 받아서 어느 글에다가 신채호 선생은 조선 1000년 내의 제1대 사건을 이렇게 봤는데, 나는 1949년 6월 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해체시켜버린 게 해방 이후 제1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매국노들, 친일파들, 우리 민족을 배반했던 그런 세력들을 청산하자고 1948년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다가 부칙에다가 친일 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 반민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민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자기의 정치 세력, 노독술이라든가 이런 악질 경찰, 친일파들 이런 세력들을 처단하려고 하니까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국가기관인 반민특위를 해체시켜버리고, 그 후로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매국노들을 한 번도 처리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감히 신채호 선생의 조선 1000년의 제1대 사건을 패러디해 가지고 해방 후의 제1대 사건을 한번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남기신 그런 그 역사정신, 민족사관, 자유정신 이런 것이 지나간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 역사관이 되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 청년들에게 미래의 과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1880년 11월 7일) 충청남도 대덕군 익동 도림리에서 아버지 신광식과 어머니 밀양박 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신채호. 10살에 행시를 짓고 13살에 사사삼경을 독파할 정도로 명석했던 그는 19살에 재상 신기선의 도움으로
성균관에 들어가게 된다. 1905년 2월 성균관 박사가 된 신채호는 같은 해 11월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에 분개하여 성균관 박사직을 내려놓고 독립운동 대열에 참여한다. 장지연이 시일야 방송대국으로 투옥되자 그를 대신하여 황성신문의 주필로 활동하고 1907년 항일 구국 비밀 조직인 신민회에 참여하여 대한매일신보의 주필을 역임한다. 또한 논설 발표, 영웅전기, 한국 고대사를 쓰는 등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게 된다. 1910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하자 여러 애국지사들과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한글 신문인 해조신문을 발행하여 격렬한 항일 논설로 일본 통감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나아가 1911년에는 권업회라는 교민단체에서 권업신문을 발행하여 독립사상을 고취시켰으며 1913년 김은식, 조소왕과 박달학원을 설립하고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을 답사하여 청년들에게 직접 집필한 조선사를 가르친다. 1918년 신규식 등과 신한청년회를 조직한 선생은 1919년 3.1혁명 소식을 듣고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을 맡게 된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대표로 선출된 이승만의 위인 통치설에 반대하여 임시정부를 떠난 후 신대한을 창간하여 일제를 공격하고 더불어 임시정부의 이승만 정권을 비판한다. 이후 대동청년단과 신대한 동맹단에서 활동한 선생은 비밀 결사단체인 보합단과 다물단을 조직하여 항일 독립투쟁을 전개한다. 이 무렵 연경대학교에 재학 중인 애국여성 박자혜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지만 1922년 생활고 때문에 부인과 아들을 고국으로 귀국시킨다. 홀로 중국 관음사로 들어가 역사 연구에 전념하고 있을 때 1923년 1월 의열단장 김원봉의 부탁으로 조선혁명선언서를 집필하고 1924년엔 다물단을 다시 조직하여 다물단 선언서를 집필한다. 그리고 1925년 아나키즘을 바탕으로 한 아나키스트 동방연맹 북경회의를 조직하였지만 자금 조달을 위해 이동하던 중 일본 해상경찰에 체포되어 여순감옥에 투옥된다. 1930년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은 신채호 선생은 1936년 2월 21일 향년 57세를 일기로 낯선 이국당의 차디찬 감옥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다.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이며 언론인인 단재 신채호 선생의 유해는 1936년 2월 여순 감옥에서 순국한 후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고국에 송환되어 옛 집터인 충북 청원군 낭성면 휘레리에 안장되어 있습니다.